첫인상은 몇 초 안에 결정이 될까요? 3초 안에 된다 하죠? 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소개팅은 어디서? 어두운 곳에서. 내가 몇 살 때까지 되는 거야? 이게 방송이 19금, 15금, 12금 어떤 안녕하세요. 교수님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토크쇼 교수님과 별별수다 MC 현서입니다. 별수다의 두 번째 수다, 심리학과 교수님과 함께하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게스트,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최훈 교수님, 그리고 김보연님, 임미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덕질하듯 연구하는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최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학과 2호학번 김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과 2학번 임미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별 말씀. 네. It's my pleasure입니다. 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모시게 됐는데요. 그 전에 먼저 교수님에 대해 먼저 질문드리려고 해요. 인지심리학과 또 지각심리학 분야를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신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좀 말하기 창피한 일이긴 한데 별로 심리학 관심 없었고 뭔지도 몰랐고 제가 대학교 갈 때는 1지망, 2지망 뭐 이런 게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1지망 하고 점수가 남을 것 같아서 2지망을 장난으로 썼어요. 심리학. 근데 이제 이유는 오직 하나.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오늘 주제가 사랑이니까. 네. 제가 그때 막 고등학교 때 그 백지연 아나운서라고 네. 유명하신 아나운서가 있으셨는데 그분이 심리학과 나왔대요. 그래서 많은 아리따운 여학생분들이 아나운서를 꿈꾸는 심리학과를 간다 하는 소문을 듣고 1지망 안 되면 2지망 가서 연애나 해야지 네. 라는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지원을 했는데 네.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원래 인생이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네. 진로란 선물처럼 다가오는 것이기 그쵸. 때문에 뭐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 같은 거 진행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주로 보는 거, 시각과 관련된 연구들을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암실 같은 데서 오. 컴퓨터로 진행하는 실험을 하고 요즘에는 제 얼굴에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얼굴. 그래서 네. 얼굴에 관한 연구들 학술적인 걸 빼고 네. 눈높이에 맞춰서 네. 말씀을 드리면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네. 그런 비주얼 센터가 있잖아요. 네. 비주얼 멤버가 가운데 섰을 때, 오른쪽 섰을 때, 왼쪽 섰을 때 어디에 서야 그 집단 그룹의 매력도가 높게 지각이 되는가 뭐 이런 연구를 해요. 너무 흥미로워요. 진짜 네. 흥미로워서. 근데 오. 참고로 굉장히 뇌과학적인 연구예요. 사실은 네. 그렇게 안 들리시지만 믿으세요. 그런가요? 예, 이게 뇌과학적 연구고 근데 학술적 가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저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다른 영상에서 교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덕질하듯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것을 덕질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쓰는 말인데 저희 본질은 기본적 덕후이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요즘에는 좀 덕후란 말을 못하는 이유는 오늘 주제가 사랑이니까 사실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던 덕질하는 것들을 하나씩 버리고 가족으로 채워가는 가정이 맞죠.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만화, 스포츠, 연예인 이제 3대 축이 저의 덕질하던 이제 그 라인이었고 이제 만화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좋아했냐면 유학 갈 때 교과서는 11권을 가져갔고 네. 만화책은 120권을 가져갔어요. 120권이요? 한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가져가서 그걸 계속 고이고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했는데 우리 부인님께서 네. 집에 만화를 둘 거냐. 사실 그게 제 연구실에 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뭐 그랬었죠. 근데 전 아직까지도 이제 덕질하듯 연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구 주제가 사실은 연예인, 네. 만화, 스포츠에 관련된 연구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하시거나 강의하시면서 흥미로운 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이제 흥미로운 점은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이제 시각 보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네.
우리가 웬만하면 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걸리는 건 다 연구 주제가 돼요. 그래서 뭐 미술도 연구 주제가 되고 네. 아이돌도 되고 만화책도 되고 그러니까 뭐 다 모든 것들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면 아 저거 재밌겠다 하면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얇고 넓게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좀 보면 눈에 보이고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 연구 분야로 가져와서 이렇게 놀듯이 연구하는 게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고 어려운 점은 글쎄요 뭐 딱히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많이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공부도 좀 물론 이제 힘든 건 있지만 네. 이거라도 좀 재미를 항상 유지했고 그러려고 계속 좋아하는 것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학교나 총장님이 하기 싫은 걸 시킨다.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그럴 때 좀 아니에요. 힘들다. 아,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연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아. 뭐 이런 부분일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시거나 공감되는 심리학 이론은 무엇인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는 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심리학 이론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좋든 나쁘든 내가 믿으면 알게 모르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나 이번 중간고사 못 볼 거야. 네. 이렇게 믿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공부를 해도 뭔가 이제 이렇게 열중을 안 하는 거죠. 덜. 네. 근데 반대로 나 이번에 1등 할 거야. 나 말고 누가 1등을 하겠어 하면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조금씩 변하면서 결과가 좀 달라지고 요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말의 힘을 믿는다. 뭐 이런 말로도 되고 뭐 약간 딴 얘기지만 요즘 악동 뮤지션 악뮤 네. 컴백했는데 햇빛 블레스 유라는 노래를 네. 오빠가 지어서 동생한테 미리 계속 부르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치유가 되고 그걸 말을 하면서 믿고 선순환이 되는 거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론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전공은 아닌데 아,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첫인상이 정말 중요한데요. 첫인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교수님, 정말 사람의 첫인상은 몇 초 안에 결정이 될까요? 그 요즘 인터넷 보면 3초의 법칙이라고 뭐 네. 3초 안에 된다 하죠. 네. 거짓말입니다. 네. 0.1초에 0.1초요? 유명한 연구를 보면 0.1초만 봐도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첫인상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진짜 0.1초만 사진 보여줄 때랑 굉장히 오랫동안 사진을 보여줄 때랑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안 변했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연애잖아요. 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나중에 알아서 편집하세요. 네. 여기 그 우리 정서를 빠르게 판단하는 부위가 있어요. 네. 근데 걔네는 사실은 0.1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공포 같은 거를 많이 느끼게 하는 부위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빨리 하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제가 뭐지? 판단할 필요 없이 느낌 쎄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살라고 뭔가 경고를 해주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볼 때도 그게 작동을 해서 저 사람이랑 뭔가 쎄해.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정서가 확 차지해버려요. 요즘도 하시나요 소개팅? 네. 많이 소개팅 하는 것 나가서 같아요. 대부분 0.1초 만에 결정은 웬만하면 됩니다. 어, 슬프지만.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죠. 그럼 입 열기도 전에 해결이 되나요? 뭐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0.1초만 주어도 러프한 수준의 첫인상은 완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첫인상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네. 여기 법칙이 있어요. 매력을 보고 네. 신뢰를 들으며 주도성을 잡는다. 딱 보면 시각적으로는 좀 미안하고 좀 잔인한 말이지만 네. 외모의 매력을 봅니다. 그쵸. 이게 가장 수긍이 처음이니까, 가죠. 네. 예,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수긍이 네. 가잖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좀 외모가 빼어난 사람은 좋은 첫인상을 줄 가능성이 좋고 그런데 단순하게 외모가 타고나기를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TPO 있잖아요. TPO. 아, 타임 TPO. 플레이스 오케이전. 네. 맞춤 꾸밈도 되게 중요한 네. 거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상황에 맞게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고 신뢰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제 목소리 별로 신뢰롭진 않잖아요. 사실 좀 제가 약간 하이톤이라 네. 근데 약간 이게 낮은 톤에 좀 천천히 말하는 말을 들으면 아 저 사람은 되게 신뢰롭구나. 근데 이게 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수준이긴 한데 이게 여성이 특히 남성이 목소리에 민감하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연예인 볼 때도 아 저 배우는 목소리 미남이다. 근데
여자 배우한테 저 미녀는 목소리 미녀다라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성들 판단할 때 여성이 남성의 목소리에 좀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주도성을 잡는다는 건 약간 서구권 얘기긴 한데 악수할 때 어, 너무 이렇게 힘없이 잡으면 네. 아, 저 사람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고 음, 과하지 않을 정도로 좀 이렇게 잡으면 아, 이 사람 좀 이렇게 주도적이고 자신감이 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첫인상을 볼 때 얼굴도 보지만 말투 같은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희마리가 떨어지는 그런 말투면은 아 약간 별론데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데 이게 또 의외로 네. 이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분이 비주얼이 좋으셔서 네. 희말이 없이 하면 아, 네. 저 남자 내가 보호해주고 싶다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네, 비주얼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희말이가 없으면 아우 힘이 없네. 아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 하나만 보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네. 복합적으로 다 보는 거. 그러면 혹시 보현님은 첫인상을 결정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으신가요? 외모도 물론 첫인상이 크게 작용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태도가 좀 불량하면은 아무리 얼굴이 좋아도 약간 안 좋은 인상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태도로 인해서 성격이랑 인성까지 다 안 좋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태도가 안 좋으면. 그럼 미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외모가 한 몫은 하겠지만 네. 주변인들한테 하는 행동들을 가장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한테는 이렇게 하겠구나도 같이 보여서 그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지만 데이터를 막 살펴보면 우리가 처음에 소개팅을 해가지고 다음 애프터 신청을 할 때 어떤 요인이 가장 강력하게 예언을 할 것이냐 네. 해보면 외모가 1등이라고 되게 압도적으로 나오긴 해요.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거는 이제 보통 요거는 단기적,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장기적 관계에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소개팅 나가실 때도 기대 수준이 있잖아요. 네. 내가 이거 롱텀 릴레이션을 맺을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건가? 아니면 요즘 심심한데 그냥 하루 잘 놀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건가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요. 네. 그럼 외모가 좋으면 정말 성격도 좋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인간의 뇌가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저 동생 있습니다. 그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보내셨잖아요. 네네. 굉장히 동질적인 환경에서 네. 말 잘 통하세요? 안 통합니다. 원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오랜 시간 얘기를 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아, 저 사람이 어떻구나 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대로 알기는 어려워.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이 눈에 보이고 즉각적인 걸 보고 대충 때려 맞추는 이런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네. 그래도 대충 때려 맞추는 게 생각보다는 정확하다는 것도 좀 많이 있어요.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말하는 영상을 그냥 보여줘요. 소리 없이. 네. 이 사람 성격을 맞추라 그러면 실제 그 사람 성격 검사한 거랑 비스무리하게 찍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 성격 같은 게 외형적인 면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진화의 역사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거가 정답률이 엄청 낮았으면 네. 진화의 역사에서 벌써 폐기를 했겠죠. 그런데 때려 맞춰, 그러니까 막 찍는 것보다는 조금 높으니까 효용성이 있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데.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답률이 막 엄청나게 막 90% 막 이렇게 높은 건 아니고 그냥 우연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네. 맞추니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사랑에 대해 좀 심도 깊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좋아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표정이나 행동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주변 옆에 있는 애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대충 뭐 보는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이죠. 우선은 처음에 얼굴 표정이 달라지죠. 저도 이제 우리 애들들 사진을 보고 뭐 이렇게 보면 저도 모르게 네. 스스로 웃는지도 몰라요. 그 근데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그죠. 탁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긍정적 표현, 그러니까 웃는 표정으로 근육들이 조금 움직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캐치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공이 커집니다.
관심 가는 사람을 보면 이제 동공이 이렇게 조금씩 커져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나한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보통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호감의 행동을 제가 보면 그 사람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동공이 커지면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신호라, 동공이 크면 그 상대에 대해서 더 매력도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소개팅은 어디서? 어두운 곳. 하는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촛불이 좋지만 네. 이렇게 그늘이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요 정도의 할로겐 램프 조그맣게 털어놓은 요곳에서 이제 동공을 키워서 이렇게 매력도를 높인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그다음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이렇게 앞으로 몸을 약간 기대는 뭐 이런 행동, 이제 심리학 쪽에서 미러링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네. 모르게 앞에 있는 사람을 좀 흉내내는 행동을 한다. 아. 그래서 이제 좀 뭐 첫인상 좋게 만드는 방법 같은 거 이제 코칭 하시는 뭐 이런 거 들어보면 이제 좀 동작을 흉내를 내면 나에 대한 매력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미러링을 흉내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 앞에 있는 사람이 눈치채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일부러 따라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주시는 게 필요해서 아무튼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시면 사실은 이게 말보다 행동이 더 힘이 셀 때가 있잖아요. 딱 보고 당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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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당신 최고. 이렇게 몇 번 말하는 것보다 조금 가서 말할 때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고개 약간 앞으로 기다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 사람이 할 때 이해하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인을 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신호가 충분히 이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분명히 보고 싶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시선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혹시 보현님은 어떤 표정이나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웃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행동도 살짝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붙으려고 하기도 하고 궁금한 게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럼 미주님도 있으신가요? 저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몸이 되게 경직돼요. 되게 다가가고 싶은데 너무 떨려서 다가가지도 못하겠고, 근데 뭐 하나 하면은 되게 챙겨주고 싶고 막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풋풋하다. 그러면 네, 긴장이나 설렘 같은 감정이 실제 호감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보통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흔들다리 실험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네. 같은데 이게 막 좀 위험한데 가면 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은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좋다. 그럼 심장이 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대요. 일단 심장이 뛰어요. 그 다음에 뇌가 왜 뛰지? 이러면서 무의식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해석을 제대로 못 해주면 나는 무서워서 뛰는 건데 이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이제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애 프로 보면 그렇게 많이 놀이동산 가시잖아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면 걔 때문에 이제 막 심장은 뛰는데 무서워. 옆에 이 사람이 있네. 아, 이 사람 때문인가? 근데 이게 내 심장이 뛰고 있는데 왜 뛰지? 아, 나 쟤 사랑하나 봐. 이게 아니라 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거예요. 공포스러우니까 심장이 뛰고 행동이 일어나는데 해석을 잘못하는 걸 이제 오귀인이라고 하는데 네. 귀인을 잘못해서 제가 날 사랑해서 그래. 사랑의 표현이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건 의식적인 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긴 한데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뭘까요? 이게 방송이 19금, 15금, 12금 어떤 모두 한림대 학교 학우가 모두 볼 수 있는. 네. 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혹시 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 고등학교 때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사랑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친밀, 열정, 헌신. 이 세 가지가 세 요소고 이 세 가지가 고르게 갖추고 있어야
그 사랑은 성숙하고 완전한 사랑이다. 그런데 이제 친밀은 서로 잘 알고 친하다고 느끼는 감정이고 열정은 뭐 다양하게도 해석은 하지만 아주 대놓고 말하면 성적 이끌림. 뭐 요것이 열정. 막 보고 싶고 뜨거운 거. 그다음에 헌신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내가 드리는 모든 종류의 노력을 헌신이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가 딱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열정이 없으면 좋아함이라고 보통 이제 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게 구분하시는 분은 이제 보통 친밀만 있는 게 좋아하는 거다. 네. 그 헌신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서로 간의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 장기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해서 헌신까지 들어가는 형태가 좋아함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열정 부분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좋아함 사이에. 이제 물론 요건 약간 에로스적인 네. 사랑인 거고 이제 물론 그 엄마가 아빠가 애들 사랑하는 건 좀 다른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것은 왠지 책임이 약간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보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약간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친구들과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뭔가 좋아하는 거는 그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사랑하는 거는 약간 그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사랑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건 나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가요? 오, 예리하다. 로맨틱한 것 같아요, 너무. 혹시 미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진짜 행복하다는 그 단순한 감정이 들면은 그게 좋은 거고 근데 사랑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이 사람과의 앞으로의 미래를 같이 하고 싶다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남사친이랑 여사친 이런 게 진짜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저보다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있을까요? 남사친 있어요? 남사친이야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 남자친구가 완전 친구처럼 느껴지면은 남사친이 가능한데 약간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감정들도 많아가지고 약간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없는 것보다는. 없는 것보다는 있을 것 같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주변에 남사친들이 그래도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진짜 친구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 이런 거를 보면은 좀 그래도 남사친이 있지 않을까. TJ님. 저는 이제 남사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여사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쪽이 한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못하지 않을까? 내 남자친구와 여사친이 있어. 허용하실 거예요? 약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있을 수 있다며. 그 둘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느냐에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지내면 안 되고 어떻게 지내면 돼요? 집요하죠. 미안해. 원래 교수란 작자들은 이래요. 저도 남사친 괜찮다는 쪽이어가지고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둘이 같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같이 밥을 단둘이서만 먹으러 간다든지 둘이 있는 건 괜찮은데 밥을 먹는 건 안 된다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건 괜찮은데 뭐 수업을 같이 가거나 그런 건 괜찮은데 이제 단둘이서 밥을 먹는다든지 단둘이서만 다른 행동을 하면은 조금 거슬릴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현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뭔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안에서 계속 쌓이는 거죠.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진짜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꼰대 나이의 사람으로서 네. 이야기를 해드리면 요즘 많이 다를 수도 있으나 네. 우리 때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또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괜히 그러다 제가 남자의 나쁜 놈이 되는 건 모르겠지만
친구와 구분되는 남사친이란 난 없다. 그냥 일반 친구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남사친이란 없다. 왜냐? 남자들에게 누구와 밥을 먹는 건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남자애들끼리 밥 먹는 거 봐요. 게임하면서 그냥 자기 핸드폰 보면서 그냥 밥을 먹잖아요. 네. 근데 여사친과 함께 그 친구가 좋아하는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집중을 한다? 어마어마한 시간 투입과 노력 투입이 되는 거예요. 왜? 친구라? 과연 그럴까? 뭔가 내 생각에는 그 밑에 보면 그 친구보다 넘어가는 감정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감정을 공식화할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네이밍을 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네. 해석을 할 때 내가 이걸 우정이라는 걸로 네이밍을 할 거냐? 아니면 연인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제 네이밍을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아무런 관심 없는 남사친은 없다. 남자란 동물이 에너지를 쓸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옛날 사람인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네, 뭐 요즘 사람들은 알아서 해석하세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근데 사실은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전 우리 와이프는 이뻐서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할 때 좋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는 일 잘하는 사람이 좋고요. 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장단점이 있는데 그게 관계에서 도드라지는 면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할 때도 되게 성격 좋은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성격 좋은 사람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좀 이제 직업을 갖고 일을 해보면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성격 좋은 사람보단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내는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어떻게 단일한 기준은 없는 것 같고 네.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우리 부인은 이쁘다. 네. 요거는 잘라서 어떻게 밈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프의 생일 선물. 네. 저는 약간 예의 바른 사람이 좋거든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좀 예의가 바르면 약간 호감이 되는데? 호감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보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저랑 말이 좀 안 통하면 좋아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약간 말이 잘 통해야 그래도 좀 친해질 수 있고 친분감도 오르고 하는 것 같아요. 미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첫인상 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좀 주변인들한테 행동 잘하고 제 말을 되게 귀담아서 들어주는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이게 뭐 막간에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네. 말이 통한다는 건 뭘까요? 그래도 약간 대화가 티키타카가 네. 돼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태도예요, 사실은. 아, 내가 저 사람이랑 나랑 뭐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아는 게 비슷해서 하는 때는 말이 잘 통한다라고 보통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 아까 이제 태도. 뭐 예의 바른 태도라든가 뭐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태도와 내가 갖고 있는 태도가 잘 맞으면 그때 말을 통한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 네. 제가 정말 가장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잖아요. 네. 그게 이유가 있거든요. 단 거는 맛있어. 네. 이것도 이제 마음이잖아요. 네. 우리 감정인데 그것도 이유가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몸을 유지하려면 당분이 필요하니까 네. 당분을 어떻게든 내가 먹어야 기능을 하잖아요. 네. 그럼 단맛을 먹었을 때 기쁨을 주는 거죠. 그게 뭐든지 약간 인간의 마음엔 기능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제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주장하신 네. 기능주의적 접근이긴 한데 사랑은 왜 있을까? 우리는 왜 사랑이란 감정을 느껴야 할까? 필요하니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먹는 거 얘기해서 계속 미안한데 네. 오미가 있잖아요. 단맛, 짠맛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단맛은 당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좋아해요. 네. 그 소금은 전해질이 필요하니까 적당한 수준의 간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감칠맛은 단백질이 있으면 우리 몸이 되니까 그걸 보고 맛있다고 생각을 하죠. 신맛은 뭐 요즘 신맛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신맛을 우리가 느끼는 거는 상한 음식 먹지 말라고. 쓴맛은 독국물 먹지 말라고. 이게 그러니까 필요해서 갖는 이제 기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갖는다는 건 사랑이 너무 필요해서 갖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왜 필요할까? 뭐 이거는 이제 좀 잔인하게, 그러니까 로맨틱하게 설명해 드릴까 아니면 좀 적나라하게 설명. 다 해주세요. 로맨틱하게 설명하는 거는 우리 둘이 함께 한 곳을 바라봐야 하고 삶이 이거 뭐 이런 거고. 네. 사실 이제 진화론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생존의 전략으로 함께 사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너무 과하다라고 말하시는 선생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야가 180도만 보잖아요. 네. 근데 악어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은 180도만 볼까? 뒤는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진화 역사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뭐 이제 왜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느냐 따져보면 되게 길어요. 뭐 이게 아기 나오는 것서부터 육아가 필요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유닛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성공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지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삶으로 이렇게 세팅돼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외로우신 분들은 사랑할 상대를 키우기도 하잖아요. 사랑함으로써 나의 존재 의도 찾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를 빼면 꼭 이제 우리가 사람 간의 사랑이나 뭐 다 떠나서도 사랑이라는 걸 빼면 인간은 존재하지 없을 정도로 세팅되어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사랑 없이 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제가 뭔가 초등학생 때도 그랬고 중학생 때도 그랬고 항상 이렇게 덕질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보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현선이가 비슷하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사라지면 삶의 의욕을 좀 잃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 네.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사라지면은 저도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랑들 하시고 네. 연애들 하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연애가 20대 초반의 발달 과업이라고 생각해요.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발달이 단계가 있는데 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꼭 클리어해야 되는 미션 같은 거를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20대 초반에 연애, 그러니까는 이렇게 풋풋한 중고등학교 때의 연애가 있지만 좀 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하는 처음 연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건강히 키워가는 이러한 관계가 전 20대 초반의 미션이고 이거를 잘 클리어 하셔야 그 다음에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애를 하셔라.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런 홍보도 하시고. 네. 연애를 꼭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성인 애착 유형 테스트라고 아시나요? SNS 상에서 되게 화제가 되어서 해봤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거부 회피형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현님은 어떤 유형이 나오셨어요? 저는 불안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주님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는 혼란형이 나왔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도 해보셨나요? 전 안정형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결혼하고 16년이 지났는데 네. 지금 막 테스트를 해봐도 웃기잖아요. 전 안정형이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불안형과 회피형이 서로 고통받지만 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안형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갈구한다 그러나 그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랑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는 거를 원해요. 안정적인 형태의 사랑 패턴을 보여주는 사람은 나는 너를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랑할 거야 그냥 쭉
이거는 계속 일관되기 때문에 네. 우리 인간 자체가 일관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 확인하는 건 뭔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어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불안형은 그냥 나를 막 사랑해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좀 멀리 한다거나 좀 이렇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 때에 좀 더 매력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회피형은 기본적으로 난 상처받기 싫은데 타인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제 회피형은 다가오지 마 하니까 이제 불안은 약간 좀 마음이 애달쳐. 그러니까 이제 불안형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 막 좋아하는 애보다 나 좀 미워하는 사람한테 끌리는 있죠. 잘 모르겠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회피형은 오지마 그랬는데 계속 오니까 그래도 이 정도 사랑이면 내가 믿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서로 끌린다고 해요. 하지만 별로 이게 끝까지 행복하지는 않고 아, 좀 약간 파행적인 그 관계를 많이 맺죠. 그러니까 약간 서로 반대라 가지고 계속 끌리는 걸까요? 단순히 반대라서 끌리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대는 불안형이니까 안정형이 다 반대죠. 아. 반대인데 그러니까 서로의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서로 딱 사로잡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매력 포인트. 그래서 이제 그게 궁합이 맞아갖고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지치죠. 희한하게 원래 안정형이 50%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 불안이 뭐 불안해서 나머지하고 막 이렇게 혼란형은 1% 10% 정도 1할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정형이 다 안 나오시니? 네. 그러면 혼란형이 나오는 이유는 또 뭘까요? 앞에 혼란형이 되셔갖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애착 유형은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아이의 육아, 그러니까 양육 형태에서부터 되잖아요. 네. 부모가 되게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해 주게 되면 이제 안정형이 되는 거고, 이제 불안형이 좀 부모님이 일관되지 않은 거를 보여주실 때 약간 불안형이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불안형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막 사랑해 주다가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안 해주다가 부모의 반응이 좀 들쭉날쭉할 때 불안형이 되죠. 그런데 사실 요즘에 대부분의 부모님이 좀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현대 사회에선 아빠 엄마가 안정적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일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 그리고 내가 무슨 일 할 때도 뭔가 이렇게 할 게 많으면 아이한테 항상 일관되게 반응해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애가 아직 똥을 좀 못 가릴 때 쉬야를 했다. 그럼 이제 엄마나 아빠가 그날은 여유가 있었어. 그럼 아유 우리 나중에 더 잘해라 뭐 이렇게 되는데 막 아빠도 내일 막까지 뭐 내야 되고 엄마도 뭐 갑자기 야근이라서 막 늦고 무슨 프로젝트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애가 실수를 해갖고 막 울어. 그럼 내가 몇 살 때까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오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서 이제 좀 혼란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이 꼭 그런 건 아닌데 아주 나쁘면 혼란형이 돼요. 그러니까 야단치는 게 야단 정도도 아니라 정말 이제 좀 본인한테 약간 또 트라우마가 될 만큼 물론 이제 트라우마가 객관적으로 별거 아니어도 굉장히 작은 일에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혼란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마 혼란형이 아닐 거예요. 혼란형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안정형으로 거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많이들 보면은 막 인터넷에는 뭐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막 이게 많이 나오는데 네.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바뀌려면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첫 번째 자기가 어떤 패턴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불안이면 약간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친구도 아닐 거야. 하지만 보통 불안이면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거든요. 맞아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애정을 받을 때 내가 그거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 애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상황을 알고 이건 그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라는 이제 아는 게 1단계고 거기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다음에 괜히 나를 정말 안정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오랫동안 맺으면 관계 속에 있으면 안정형이 된다 하거든요. 근데 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그 안정형한테 또 무슨 걔는 무슨 죄? 안정형도 불안형 만나면 되게 힘들거든요. 차라리 안정형은 회피형을 만나면 뭐 그냥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관계가 잘 이루어지진 않지만 안정형이 이제 불안형을 만나면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유형론의 이제 문제가 요런 건데 사실 우리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형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고 아무리 안정형인 사람도 불안과 회피적인 요소가 있고 상황과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연애하고 관계 맺을 때 안정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는 사실은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자뻑이 심한 사람이라 네. 기본적으로 안정형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이러던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순간 불안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뭔가 이제 나는 객관적인 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는 작아 보이고 그 사람은 커 보이고 그럼 뭔가 자신의 자신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우린 대부분 이제 요 4개 축 무슨 안정 해놓고 뭐 이제 보면 우린 대부분 가운데 다 여기저기 모여 있어요. 네. 다 거기서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절단선을 그어가지고 난 요거야 라고 네이밍을 해서 사실 이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형론은 재미는 있는데 내가 뭐 혼란형이다라고 내가 정말 혼란형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안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자기는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 딴 거보다 내 사랑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단지 내가 뭐 불안형이다 혼란형이다 회피형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랑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상담 전공이 아닌데 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39살 해서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늦은 거였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네. 교회 청년부에 아주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연애 상담을 많이 해줘가지고 네. 그럼 건강한 사랑이다라고 하면 저 그때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관계. 그래서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관계. 과도하게 나 쪽으로 끌어당기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냥 딱 손을 잡는 그 거리. 거기서 함께 이렇게 둘이서 차박차박 발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관계.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과 만나서 더 빛날 수 있고 그 사람도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빛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로 오랫동안 함께 걸어가는 것이 건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제가 회피형이 나왔으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진짜로 좀 뭐 이렇게 싸우면은 말을 안 하고 그냥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다가 다시 만나서 다시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대화로 모든 걸 좀 어떤 대화든 상관없으니까 대화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보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라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서로를 남처럼 약간 각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 사람 모두를 함께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갖고 연애를 하는 게 건강한 사랑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미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서로가 서로로 인해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제일 건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제가 잔소리 하나만 하자면 네.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싸워서 말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싸워서 하는 말은 목적이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를 상처 주는 말을 써요 일부러. 그러니까는 이제 막 그렇죠. 서로 싸우죠. 이해해요. 제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해하는 거랑 상대방이 상처받는 거랑 또 달라요. 그리고 상처는 나중에 또 되살아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말한다라기보다는 서로 화가 났을 때 대화하는 방법을 서로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추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화나서 풀어질 때 어떻게 풀어지는가에 대해서 연애 시절부터 서로 간에 맞춰야
오래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말하고 화해됐다가 나중 싸울 때 그게 또 터져.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말을 잘하시면 좋겠다. 뭐 쓸데없는 사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 이제 마무리 해볼 건데요. 혹시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심리 컨텐츠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심리 컨텐츠 뭐 특별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전 모든 게 심리 컨텐츠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아까 악뮤 얘기했지만 사실 이번 악뮤의 신곡은 이제 사실은 그 찬용이라는 분이 심리학 공부하고 하신 게 아닌가라고 할 만큼 되게 좋은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래서 모든 것에 심리학이 숨어 있기 때문에 모든 콘텐츠가 아마 그 심리학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좋아하시는 거 보면 좋겠고 그다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에는 이제 막 미술 네. 쪽에서 그걸 이제 심리학이랑 연결짓는 것들을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혹시 기회 되시면 이제 에릭 캔들이라는 분이 네.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네. 어쩐지 뭐 미술 안에서 뭐 뇌과학이 보인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네. 에릭 캔들이라는 분은 노벨상 받으신 분인데 뇌과학자시긴데 그 부분이 이제 예술이라는 거 미술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뇌과학적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막 풀어서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걸 보면 예술이라는 것도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 당연히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안 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심리학이 계속 많으니까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제 와이프랑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저는 딴 거보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랑은 감정만은 아닌 것 같고, 네. 전 사랑은 ING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사족인데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프로포즈 할 때 시계를 주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오토매틱 시계예요. 오. 오토매틱 시계는 이렇게 흔들어 줘야 가요. 아, 두면은 멈춰요. 그리고 아무리 비싼 오토매틱 시계를 봐도 시간이 잘 안 맞아요. 하루에 3초인가 틀려져요. 그래서 할 때 이제 항상 그랬죠. 이렇게 계속 서로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고 서로 이제 항상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나쁘지 않게 틀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 가자. 약간 이런 의미로 줬는데 이렇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사랑을 잘해가고 우리 부인님께서 아무런 불만이 없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닐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랑해서 관계를 맺고 저 사람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된 다음에도 그 사람을 끊임없이 보고 함께 움직이고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더 깊고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채용 교수님, 그리고 보현님, 미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수님과 별별 수다였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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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